생생경제. 네, 김은경의 생생경제 3부 시작하겠습니다. 금요일에 나가는 생생경제 퀴즈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즘 이게 많아지고 있어서 좀 불안해지는 분들이 많은데요. 집주인이 빚이 많아서 이 빚을 다 못 갚아서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은 전세 세입자는 보증금도 떼게 되는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되죠. 그런 전셋집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보통 미국에서는 언더워터라고 해서 수면 아래에 잠겨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텅 비었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전세보증금 한 푼도 못 챙길 수 있다는 뜻에서 이름 붙여진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게 문제였고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반전세, 2번 전세버스, 3번 깡통 전세입니다. 정답 맞춰주신 분들 중에 선정을 해서요. 오늘 경제신간에서 소개를 해드린 무엇이 행동하는가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정답은 오늘 방송이 끝나는 오후 5시까지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기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1번 반전세, 2번 전세버스, 3번 깡통 전세입니다.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김인경의 생생경제. 네, 오늘 금요기획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요. 피케티 논란, 피케티 현상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주의, 또 분배, 증세 이런 것들이 다 화두가 되게 만들었다고 해야지 될까요? 촉발했던 어떤 하나의 변수긴 했죠. 토마 피케티 교수의 21세기 자본이 우리나라에도 출간이 됐습니다. 이게 프랑스에서 말고 미국에 이어서는 두 번째로 번역본이 나온 나라라고 하네요. 21세기 자본을 직접 감수하고 해제를 맡으셨던 두 분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이렇게 두 분 모시기 쉽지 않은데 저희가 영광으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우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님 그리고 이강국 리츠메이칸대 경제학부 교수님이 나오셨습니다. 먼저 이정우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이강국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두 분은 계속 뵈셨겠네요. 예, 네. 자주 보는 사이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바로 그냥 얘기에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아까워서. 일단 이 피케티 교수가 오늘도 방안에서 이야기를 한 것이 굉장히 뜨거운 것 같아요. 예. 21세기의 자본. 이게 다른 거냐. 이제 이러면서 화두를 던졌잖아요. 예. 그게 일단 무엇인지를 이정훈 교수님이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 책 내용을 네. 좀 이야기해 달란 말씀인가요? 주장한 내용. 아, 네. 주장한 내용. 예. 예. 이 책 제목이 아주 특이한데요. 21세기 자본 해서 어떤 사람은 칼 막스의 자본론을 좀 연상시킨다. 네. 뭐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근데 떠올라요. 예. 네. 좀 어떤 면에서는 막스하고 비슷한 면도 있고요. 예를 들어 자본주의의 기본 법칙, 네. 장기적인 법칙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비슷한데요. 사실은 분석 방법이나 이런 것은 전혀 다릅니다. 네. 사실은 정통파 경제학, 주류 경제학의 방법을 써가지고 자본주의의 장기적인 불평등 추세를 분석해냈고요. 네. 그게 시기도 300년에 걸쳐서 있고 또 나라도 대단히 많습니다. 네. 주요 선진국을 다 망라해서 300년간 불평등이 어떻게 변해왔다. 그런데 21세기에는 앞으로 지금 점점 네. 불평등해지고 있고 앞으로 더 불평등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네. 그래서 대단히 암울한 그런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문제를 그렇게 제기를 했고 해법도 내놓고 있죠. 예. 네, 그렇습니다. 해법에 대해서도 앞으로 좀 얘기를 더 해봐야지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두 분은 이 두꺼운 책을 몇 번이나 읽으셨는지 궁금해요. 이강국 교수님 몇 번 읽으셨어요? 아, 여러 번 읽었습니다. 네, 이게 참 어렵게 예, 읽으셨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처음에는 그 영문판이 올봄에 나왔을 때 네. 그 전자책으로 읽었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감수 과정에서 한글판 번역 과정에서 정말 한 대여섯 번은 읽은 것 같습니다. 이게 800페이지 정도 예, 되잖아요. 예, 5-6번. 왜냐하면 교정본을 계속 보고 또 감수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네. 뭐 특별히 더 어려우셨던 점이나 뭐 에피소드는 없으세요, 이정훈 교수님? 특별히 어려운 것, 책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네. 이론이 어렵다든가 그런 건 네. 없고요. 대단히 통계가 많이 나오고 그림도 많이 나오고 네. 그렇게 해서 또 페이지가 워낙 많기 때문에
상당히 좀 참을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그래도 가끔씩 이렇게 인내심을 유발해 주는 게 소설 이야기라든지 네. 어떤 이런 인문학적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점을 보면서 이 피케티 매력이 좀 있는데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어요. 네. 그냥 고개를 끄덕끄덕만 하시는데요. 예, 그러면은 이게 사실은 좀 어려워요. 처음부터 막 공식도 나오잖아요. 그런 공식도 있고 해서 어떻게 읽으면 좋다. 이거를 어떻게 이강국 교수님이 한번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예, 사실 공식이 나오긴 하지만 굉장히 네. 이해하기 쉽습니다. 네. 거의 뭐 중학교 산수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공식 같은 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책을 볼 때 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부분은 역시 서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서문. 예, 그리고 네. 뒤에는 5장, 6장 그 불평등의 그 전개를 다룬 부분들, 그러니까 자본소득 비율이 어떻게 높아지는가를 보여주는 부분들하고 네. 그다음에 뒤로 가면은 9장, 10장 넘어가서 제일 마지막 부에서는 글로벌 자본세, 자신의 네. 정책 대안을 얘기하는 15장 부분들을 그러니까 중점적으로 읽으시면 네. 훨씬 더 그 저자의 주장을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서문에 함축적으로 담겨 네네. 있으니까 서문을 꼼꼼히 읽고 조금씩 덤벼보면 되겠군요. 네. 근데 이 공식 있잖아요, 이정우 교수님. 예. 베타는 뭐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던데 그게 그렇습니다. 어떤 공식이죠? 그게 베타라는 것이 네. 한 나라의 자본 총량을 자본 분자에 총량. 놓고요. 네. 분모에는 국민 소득을 넣습니다. 네. 그럼 국민 소득 대비 그 나라의 자본 총량 예. 또는 자산이라 해도 되고요. 피케티는 자산, 자본, 부를 동의어로 씁니다. 네. 같은 말로 쓰기 때문에 무엇이든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그 비율인데 대체로 그 비율이 나라별로 다른데요. 네. 예를 들어 선진국 같으면은 2, 3 정도 되는 나라도 있고요. 많은 나라가 높은 게 한 5, 6 정도 됩니다. 그 높은 피케티가 게- 말하는 베타. 예. 베타가 5라는 말은 네. 그 나라의 자본 총량이 그 나라 국민 소득의 5배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은 불평등의 정도가 그 자체가 높다? 불평등은 아닌데요. 네. 그게 높으면은 자본이 많고 예. 부가 많다는 뜻이고 또 네. 자산이 많다는 뜻입니다. 네. 그럼 자산에서 소득이 발생하니까요. 그게 이제 자꾸 자산이 소득을 낳고 또 자산을 키우고 네. 그렇게 해서 불평등이 계속되는 그런 메커니즘이 작용하기 쉬운 것이죠. 네. 그래서 베타가 높은 것이 예. 상당히 위험한 지표가 됩니다. 그렇군요. 베타가 높은 나라는 어디였나요? 한국이 그 책에는 빠져 있는데요. 네, 빠져 그 있어요. 책에는 제일 높은 나라가 이태리하고 일본입니다. 예. 두 나라인데 그 나라들도 아직 7이 안 되거든요. 네. 그런데 한국에 대해서 예. 최근에 이제 국민 대차 대조표가 발표돼 가지고요. 네. 원래 5월에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몇몇 경제학자들이 계산을 해놓은 게 있는데 거기에 의하면 7이 넘습니다. 한국은. 1등이네요. 현재로서는 1등 세계에서 예. 가장 높은 셈이죠. 불평등 베타가. 정도가 가장 예. 높은 나라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불평등 정도가 높은 것을 이제 자본에 대한 이야기로 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돈이 돈을 버는 것이 노동이 돈을 버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이 불평등하다라고 본 것이죠. 그렇죠. 예.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불평등하다라는 그런 통계도 나온다고 했는데, 이게 공교롭게도 굉장히 피케티 현상이라는 게 전 세계적으로 번졌고,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열풍이 우리나라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굉장하거든요. 이강국 교수님 보시기에는 이런 열풍의 배경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사실은 이게 이 책이 프랑스에서 나왔을 때보다 네. 미국에서 번역 출판됐을 때 그러니까요. 굉장히 그 인기를 많이 끌었고 예. 열풍이 되었습니다. 정말로. 네. 제 생각에 그 이유는 첫째로는 우선 이 피케티 교수의 연구 업적이 굉장히 대단한 것이다. 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인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듯이 그 300년이 넘는 네. 그런 역사적 데이터를 분석해서 자본주의 안에 내재했던 네. 그 불평등의 동학 네. 를 분석했다는 것은 굉장히 뛰어난 연구 업적이라고 할 수가 있죠. 실제로 뭐 노벨상을 받으신 솔로 교수나 크루그반 교수 같은 사람들이 네. 경제학에서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네. 대단한 업적이라고 할 수 있고 그와 함께 또 지적할 수 있는 것은 현실에서 불평등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네. 프랑스보다도 미국이 불평등이 훨씬 더 심한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특히 그 80년대 이후로 거의 30년 동안 네. 상위 소득으로 집중되는 그런 집중도라든가 진위계수라든가 여러 가지 불평등이
지표들이 굉장히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실이 미국에서 네. 이 책이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큰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마 강연의 주제도 그거였던 것 같은데 1%대 99% 이게 그 월가 점령 행위로 나타났던 그때 그 불평등에 대한 불만이 표시됐던 그런 것이었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는요, 이정호 교수님, 예, 예. 미국에 예. 이어서 우리나라에서 출간이 됐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뭐 반론도 많이 나오고 굉장히 열풍인데 예. 배경은 어떻게 예. 보시나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주 특이한 것이 네. 피케티 책 번역이 나오기 전에 이미 네. 피케티 책을 비판하는 책이 먼저 네, 나왔습니다. 네, 맞아요. 예. 그래서 심포지엄도 열리고요. 네. 그저께도 전경련에서 예. 반박하는 심포지엄을 크게 열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 좀 볼 수 없는 현상이고 대단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데 저는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감할 필요는 없다. 너무 민감하게 네. 대단히 민감하게 이걸 이데올로기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아, 예. 예. 그런데 실제로 피케티 이야기는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자료를 가지고 300년 동안의 여러 자본주의 국가의 그 불평등의 변화 이것을 추적을 하고 네. 그걸 가지고 정책도 제시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거기는 이데올로기가 바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사실의 바탕을 두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과 사실, 숫자. 예, 숫자 그걸 예. 갖고 이야기해요. 숫자로 하여금 말하게 한다. 그런 네. 정신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군요. 피케티가. 그러면은 예. 우리나라에서 피케티를 이렇게 부정하는 사람들 일부는 그렇거든요. 예. 이게 숫자에 기반한 게 아니다. 추정일 뿐이다. 사실 맨큐도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아하, 예. 네. 그런데 그 15년 동안을 네. 피케티가 각국의 그 자료를 온갖 자료를 모아가지고 시계열 자료를 연결을 하고 그렇게 해서 거의 같은 경향을 여러 나라에서 발견을 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부정하기는 대단히 어려울 겁니다. 아마. 네. 예.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이 피케티의 주장이 또 하나의 어떤 현상을 불러온 데는 굉장히 정색을 하고 해법을 제시했잖아요. 글로벌 부유세. 그러니까 전 세계가 공조해서 부자들한테 세금을 많이 받아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누진세도 굉장히 강화를 해야지 된다고 했거든요. 특히나 우리나라 지금 증세냐 아니냐 뭐 이 문제가 있어서 더 민감한 게 민감한 것 같은데 이강국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도 그 국내에서 나온 그런 기사들 많이 네. 봤는데요. 특히 그 뭐 자유경제원이라든가 재계 쪽에서 굉장히 많은 그 반박을 하셨더라고요. 네. 내가 보기에 그 세계적으로 드문데 이런 식으로 피케티를 비판하는 논의들이 예. 굉장히 그 놀랍고요. 첫째로 사실은 근데 자세히 들어보면 이 피케티의 논의라든가 책을 과연 끝까지 다 읽고 비판을 하시는 건지 굉장히 의문스러운 정도로 네. 책에 대한 이해도 조금 모자란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주실 수 있으세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그 피케티식으로 세금을 올리면 네. 뭐 소득을 1억 버는 그런 월급쟁이들한테 세금 폭탄이 떨어질 것이다. 아, 예, 저 그런 기사 본 것 네. 같아요, 제목. 예.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네. 사실 피케티가 최고 한계세율을 80%까지 그렇게 높게 올리자는 것은 소득세가 굉장히 높은 구간, 예를 들어서 네. 뭐 50만 달러나 100만 달러 이상의 구간에만 그렇게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실제로 뭐 1억을 버는 월급쟁이한테 그렇게 많은 세금이 떨어지지는 않는 것이죠, 사실. 네, 그 부분이 그렇고 그다음에 저 이정호 교수님께도 여쭤보고 싶은 게 예. 사실 이게 금융위기 이후에 전 세계가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손을 잡은 적은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결국 어려워지면은 다 자국 보호로 들어가잖아요. 예, 예. 그런 와중에 이제 이 부자들에게 같이 세금을 매기자라고 예. 하는 이런 피케티의 제안이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현실성은 낮다고 봅니다. 아, 피케티 예. 자신도 스스로 그걸 유토피아적이다. 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네. 그 많은 나라들이 모여서 대단히 그 급진적인 고율의 부유세를 동시에 부과하자. 이것은 아마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네. 예. 예를 들어 저 토빈세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국제 투기적인 자본 이동에 대해서 과세하자는 아주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네. 많은 사람이 그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토빈세조차도 지금 실현이 안 되고 안 되고 있는데 있죠. 예. 그보다 훨씬 더 이게 규모도 크고요. 훨씬 어떻게 보면 더 진보적인 네. 이런 세제를 세계 각국이 합의한다는 것은 사실 실현성은 낮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그 이치가 있고요. 합리적입니다. 네. 예. 합리적이기 때문에 나중에 불평등이 대단히 커져가지고 월가를 점령하라 뭐 이런 운동 네. 또는 1대 99의 사회 이런 불만이 아주 폭발적으로 나타나면은
세계 각국이 위기감을 느끼고 네. 그런데 합의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태가 올는지도 모르죠. 네. 먼 미래가 되겠습니다만은 네. 저는 그 논리 자체는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 논리와 원칙 자체는 예, 예. 맞다. 예, 그렇지만은 예. 현실로서는 좀 이렇게 힘들 것이다라고 예, 일단은 예. 보고 계신 거고요. 예. 이강국 교수님은요? 예, 아무래도 현실에서 몇 년 내에 그런 네. 식의 그 세금이 각국에서 도입되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국제사회 논의의 흐름을 자세히 보면 실제로 이러한 방안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 얼마 전에도 OECD에서 그 글로벌 기업들과 초고소득층의 조세 회피라든가 그런 네. 것들을 가로막기 위해서 조세제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도 했고 네. 각국이 모두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되게 동의하고 IMF와 같은 국제기구들도 그런 방안의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인정하는 걸 봤을 때 네. 점점 더 이런 쪽으로 그 고민들이 모아지고 있는 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방향을 제시한 것 자체는 맞는 네. 방향이다라고 보시는 건데요. 근데 좀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도 해요. 이제 세금을 걷는 건 좋은데 그 세금이 투명하게 어떤 불평등을 해소하는데 분배가 되겠느냐라는 그런 회의도 있거든요. 이정훈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금을 거두고 난 뒤에 어디에 그게, 쓰느냐 예, 그렇지. 하는 그게 것이죠. 불평등 해소에 안 쓰일 예, 수도 예.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금은 만일 합의가 되면은 네. 그 취지가 세계 불평등을 축소하자는 것이고 말하자면 자본이 자본을 버는 세습 자본주의의 그런 고리를 끊자는 네.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차별받고 불평등해지고 가난해지는 그런 네. 세상을 막자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세수는 세계 자본세를 만일 세계가 합의하게 되면은 가장 우선적으로 복지, 가장 가난한 사람, 네. 약자들을 위해서 쓰는 복지 쪽으로 그 예산이 쓰여져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피케티의 복지 쪽으로? 정신도 네. 사실 그렇습니다. 예. 군데군데 그 철학적인 이야기를 하는데요. 보면 약자, 가난한 자에 대한 그 동정심 이런 것이 바탕이 돼 있거든요. 네. 예. 근데 피케티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책에 약간 언급이 돼 있던 것 같은데 이강국 교수님 좀 아시나요? 피케티가 이런 생각을 발전시켜서 이런 연구를 해서 이런 제안을 하기까지의 배경이요. 기본적으로 그 피케티 교수가 네. 책에서도 밝히듯이 자신이 그 현실 사회주의의 몰락에서 사실 실망을 많이 했고 네. 그리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되게 활동하고 있는 좌파들과는 거리가 좀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경제학자로서 현실의 그런 여러 문제들 중에 네. 최근 가장 심각해지고 있는 문제가 역시 불평등이라든가 상대적 빈곤 이런 네.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 자라면서 진짜 그 공부하는 내용이 처음에 네. 미국에 갔을 때는 미국식 경제학을 공부했는데 미국의 경제학자들이 아주 좋아했는데 굉장히 공허함을 느꼈다라고 쓰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다시 유럽으로 돌아와서 진지하게 그러니까 새로 마음을 고쳐먹고 전 세계적인 불평등 데이터를 모아서 이런 작업을 시작하게 됐다라고 밝히고 있죠. 네. 그런 거 보면 이제 경제학자들 그 자세로 흔히 쓰는 말이 찬이성 더운 가슴이라는 게 있는데 네? 찬이성 더운 가슴. 찬 이성 더운 예, 예. 가슴. 네. 예, 굉장히 가슴 뜨거운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굉장히 그 이지적인 네. 그러니까 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진작에 분석을 하게 됐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얘기하면 할수록 여쭤보고 싶은 것도 많고 피케티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얘기하고 싶은데요. 여기서 한번 좀 잠시 쉬었다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금요기획 피케티 논란이 우리 사회에 시사하는 점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굉장히 어려운 두 분 모셨습니다. 21세기 자본 직접 해제와 감수를 맡으셨던 이정우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님 그리고 이강국 리츠메이칸대 경제학부 교수님을 모시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지식 강연 프로그램 팝콘. 수학과 과학, 뉴테크놀로지, 창업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공개 강연 녹화 방청은 YTN 사이언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팝콘 공개 녹화에 오시는 모든 분께 영종대교 휴게소 포춘힐 입장권을 드리고 추첨을 통해 다양한 경품과 기념품을 드립니다. 학생과 학부모,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의 많은 방청 바랍니다. 미래를 위한 작은 투자 YTN 라디오 김윤경의 생생경제. 광고를 듣는 20초 동안 유희열, 윤상, 이적과 좋은 얼굴 내보는 건 어떠세요? 방끝, 싱글벙글, 배시시, 키득키득, 깔깔, 스마일, 치즈.
삼성화재를 만나면 좋은 얼굴이 됩니다. 삼성화재. 사장님들, 가게에서 전화 쓰랴, 인터넷 쓰랴, 카드 결제 시스템 쓰랴, 요금 부담 많이 되셨죠? 그래서 올레 소호 성공팩은 이 모든 걸 월 2만 원에 지금 신청하세요. 우리 가게 성공 비결 올레 소호 성공팩. 가입 문의 국번 없이 100번, 부가세 별도, 올레. 안녕하세요. 초보 운전자 수지입니다. 도로는 무섭고 차는 왜 이리 많은지. 엄마야. 그래서 저는 살아있는 친구를 만났어요. 반응형 블랙박스 유라이브. 와, 정말 살아있네. 유라이브. 살아있는 블랙박스 유라이브. 더 넉넉한 추석 되시라고 쉐보레가 준비한 선물. 스파크 말리부 구매 시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차종에 따라 여유 있게 최대 150만 원 할인까지. 쉐보레와 함께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9월 30일까지. 일부 모델 제외. Chevrolet Find New Roads.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은경의 생생경제 4부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피케티 현상, 피케티 논란 금요기획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정우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님, 그리고 이강국 일본 리츠메이칸대 경제학부 교수님, 이 토마 피케티 교수의 21세기 자본을 직접 이 감수 해제하신 두 분을 모시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점이나 의견 많으실 것 같은데요. 50원이 부과되는 샵의 0945번, 샵의 0945로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질문 주시면은요, 저희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이제 피케티가 어떤 배경으로 이런 그 주장을 하게 됐는지를 좀 짚어봤다면, 이제 그 해법과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현실을 한번 좀 짚어봐야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피케티 이론의 반론을 펴는 사람들을 보면은 뭐 재계 쪽에 좀 우호적인 분들이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 세금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닐까요, 이정우 교수님? 아마 그렇겠죠. 네. 예, 예. 피케티 제안이 이 세계적인 불평등, 21세기는 점차 불평등이 심해질 텐데 그것을 막을 방법으로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네. 하나는 아주 고율의 누진소득세하고요. 그 누진소득세율의 최고 세율을 가장 부자들이 내는 네. 세율이 지금 대체로 한 30% 되거든요. 네. 세계적으로. 근데 과거에 2차 대전 직후 이럴 때는 8, 90%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아, 예. 그것도 특히 영국, 미국. 네. 지금은 세율이 가장 낮은 영국, 미국이 그때는 제일 높았었어요. 그렇네요. 예. 네. 이게 세상이 많이 바뀐 것이죠. 네. 근데 지금 피케티 이야기는 그 세율을 부자들의 최고 세율을 80%까지 올리는 것이 맞다. 이렇게 네.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 소위 2차 대전 직후에 그때를 자본주의의 황금기라고 부릅니다. 네. 가장 성장도 잘 됐고 완전 고용되고 분배도 가장 좋았던 네. 시절이죠. 그 시절에 그 소득세율의 최고 세율이 80%였는데 그걸로 되돌아가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글로벌 또 하나가 이제 세계 자본세, 세계 네. 각국 만국이 공통으로 부과하는 네. 세계 자본세가 있고요. 그 두 가지를 제시하는데 둘 다 좀 파격적이라 할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재계가 세금 내기 좋아하는 사람 사실 아무도 없고요. 특히 예. 부자들, 재벌들은 네. 싫어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나 이 논리가 상당히 일리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경청해야 됩니다. 네. 예. 특히나 지금 서민증세 논란이 깊잖아요. 이강국 교수님. 그 담배세나 뭐 사실 주민세 이런 거 올려서 받는 거는 많이 받을 수 있는 거는 같아요. 이제 우리가 내는 것에 대한 어떤 의식을 잘 못하는 간접세이기 때문에. 근데 왜 더 많이 낼 수 있는 사람들한테 안 받느냐는 논란이 있기 때문에 피케티에 대한 찬반이 더 많은 게 아닐까요? 예,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우선 저도 그러니까 세금과 관련된 그런 많은 비판들을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먼저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사실 많은 경제학 연구들을 보면 각국 간을 비교한 실증 분석도 그렇고 미국이나 네. 어느 나라의 사례를 분석한 경우도 그렇고 주로 제게 이제 반론이 세율이 높아지면 그러니까 투자도 덜하게 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경제 성장률도 떨어지고 그렇죠. 예, 불황이 오면 오히려 불평등이 더 심화될 거다. 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많은 경제학 연구들은 네. 그런 주장에 대한 근거는 별로 없다라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세율이 높아졌을 때 과연 경제 성장률이 하락하는가라는 네. 그런 실증적인 증거가 없다는 것이죠. 미국의 사례만 보아도 네. 아까 이종원 선생님이 얘기하셨듯이 네. 5, 60년대에
훨씬 그 최고 한계소득세율이 높았을 때가 성장률이 더 높았고 80년대 이후로 감세가 진행됐는데 성장률이 높아졌다는 증거는 없지요. 그래요? 그러면은 이 반론을 펴는 쪽에서는 대부분 다 성장이 우선이다. 지금 세금 거둘 때가 아니다. 성장 많이 해서 낙수 효과를 불러일으키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이것에 대한 실증 연구도 많이 있지 않나요, 사실? 얼마 전에 교황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사실 네. 낙수 효과 자체가 근거가 별로 없는 얘기죠. 예. 요즘에는 정반대로 낙수가 아니라 네. 분수 효과라고 하죠. 그러니까 소득을 오히려 늘려서 이른바 서민층의 임금이나 소득을 늘려서 네. 경기를 활성화하고 그리고 경제를 살린다는 그런 목소리가 경제학계에서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낙수 효과란 게 부자들한테 그리고 네. 기업들한테 소득을 몰아주면 그 사람들이 투자를 더 많이 해서 경기가 살아날 것이고 네. 그리고 경제 성장률이 높아지고 결국은 서민 생활에 도움이 될 거다라는 주장인데 예. 실증적으로 그리고 현실에서 그런 낙수 효과가 전혀 작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네. 이정훈 교수님 아까 초반에 말씀해 주셨는데 예. 그 우리나라는 이 피케티의 분석에서는 빠져 있지만 실제적으로 숫자를 넣어서 계산을 해보면 불평등 예. 정도 1위가 될 것 같다라고 예. 얘기를 하셨잖아요. 예, 예. 근데 지금 이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럼 우리나라의 피케티식 해법을 적용해서 불평등을 풀 수는 없는 건가요? 그 둘 다 그러니까 아까 누진 소득세율을 80%까지 높이자는 것. 네. 그것도 사실 근거가 있습니다. 피케티가 계산을 한 끝에 근로의욕이나 여러 가지 창의력, 경제 성장을 네. 저해할지도 모르는 그런 효과를 감안했을 때 최적으로 올릴 수 있는 세율이 80%다. 네. 그렇게 해서 주장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론적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다음에 자본세도 그 누진적으로 부과하되 세계 공통으로 해서 왜냐하면 자본 도피하고 네. 국적을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요.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런 제안을 하는데 한국의 경우에는 특별히 이것이 중요한 것이 저는 네. 그 한국의 이 베타값 아까 말씀드린 자본 대 소득 비율 네. 국민소득 대비 7배가 넘는 자본 총량이 있는데요. 그중에 상당 부분이 한국 경우에는 부동산입니다. 딴 예. 나라에 비해서 다른 점이요. 네. 딴 나라는 실물 자본이나 뭐 금융 자본 이런 것이 많은데 우리나라는 부동산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비중이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반세기 동안 계속 부동산 투기를 해온 나라니까 그런 것이죠. 그렇죠. 예. 강남 땅 한 평에 뭐 이번에 그 한전 부지가 네. 현대자동차에 매각됐는데 평당 뭐 몇 억 이런 4억이 식입니다. 넘는다고 하죠. 예. 이런 천문학적인 네. 그런 가격을 가진 나라니까요. 부동산 값이 비싸고 땅값이 비싸니까 한국의 베타가 세계에서 제일 높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예. 우리나라는 이런 부동산과 관련한 불평등을 해소하는 게 우선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게 예. 최우선이고 따라서 피케티에 대해서 비판을 하자면은 그 피케티가 말하는 세계 자본세는 네. 일종의 부유세고요. 네. 부의 그 구성에 대해서 아무런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네. 금액에 대해서만 그냥 누진세를 네. 과세할 뿐이죠. 그러나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은 그 부의 구성에서도 정말 좀 피땀 흘려서 열심히 모은 네. 자본도 있을 것이고요. 네. 네. 사실은 그냥 불로소득적인 네. 부동산 투기에 의한 네. 그런 것도 상당히 있는데 그런 경우에 당연히 후자 부동산 투기에 의한 불로소득 이런 네. 쪽을 더 중과시하는 것이 맞겠죠. 그러면은 이 어떤 그 자본이 벌린 내용도 파악을 해서 예, 예. 어떤 그 가중을 달리 둬서 세금을 부과하자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은 저는 예. 그 글로벌 자본세의 그 아이디어가 더 좋아질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예. 이제 부자들이 대부분 또 부동산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이라 더 반대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성격을 따져야죠. 자본의 성격이 네. 생산적인 자본이냐 아니면은 예. 정말 그 불로소득이고 자기 땀 흘리지 않고 공짜로 네. 번 것이냐.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불로소득이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그 이가국 교수님은 일본에서 이 가르치고 계시잖아요. 네. 일본의 경우에는 정말 간접세 중에 최고라고 할 수 있는 소비세를 올렸잖아요. 네. 우린 아직 손도 못 대고 네. 있고 올리기 어려운. 그래도 일본인들은 감내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조금만 올려도 사실 조세 저항이 크거든요. 저만 해도 그렇고요. 이 뭐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글쎄요. 사실 일본인들 같은 경우는 정부가 어떤 정책을 했을 때 그렇게 뭐 많이 비판적이거나 네.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과 비교하자면 예. 사실 소비세를 올리는 것에 대해서 별로 저항이
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특히 일본 재정 자체가 굉장히 엉망이기 때문에 국가 부채가 GDP에 비해서 거의 230% 그렇죠. 정도 되기 때문에 예. 이렇게라도 세금을 올리지 않으면 재정위기가 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막기 위해서라도 꼭 올릴 필요성이 있었다는 것이죠. 네. 그렇지만 한국과 비교하자면 상당히 다른데요. 한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 담배값 인상 얘기하면서 증세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가장 큰 문제는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세금을 올리는 게 제가 생각해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국에서도. 왜냐하면 사실은 정부의 그 소득 재분배랄까 그리고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세금 그리고 사회복지의 비율이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네. 선진국에 비해서 한 반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고 이런 상황에서 복지를 하겠다고 했으면 근데도 재원이 없으면 세금을 올리는 게 맞죠. 네. 근데 세금을 올릴 때 예. 무엇부터 올리든가 하는 게 중요한 것인데 당연히 더 많이 버는 사람이 그리고 더 많이 버는 기업들한테 부담을 먼저 지우는 게 순리가 아니겠습니까? 그게 조세 정의 맞죠? 네, 그게 조세 예. 공평성이죠, 정말. 네. 그러니까 그게 어긋나게 되니까 예, 다들 그렇습니다. 저항이 더 예, 심각한 예. 게 아닌가 싶어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예, 덧붙이자면요. 그래서 복지를 늘리는 것은 맞고요. 한국이 너무 정부 규모가 작고 세금을 적게 거두는 나라입니다. 네. 국민소득 대비 20%거든요. 한국의 네. 세금 크기가. 그런데 선진국 또는 OECD 국가들은 적은 나라가 30%, 네. 중간은 40%, 높은 나라 북유럽은 50%입니다. 지금 말씀하시기에 조세 부담 조세 부담, 예, 국민소득 대비 네. 30, 40, 50 세 집단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뚝 떨어져서 20에 있어요. 네. 그리고 복지를 하겠다 그러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증세의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설득하고 네. 무슨 세금부터 거두는 것이 맞겠느냐 그런 것을 토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네. 그런 것은 하지 않고 증세는 없다고 하면서 네. 만만한 서민들을 상대로 해서 주민세를 올리겠다. 이게 아주 역진적입니다. 서민들한테 부담이 더 커지죠. 네. 그리고 담배값을 인상하겠다.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서민들이 더 많이 피워요. 그렇죠. 예. 예. 이건 아주 저는 전공법이 아니고 좀 비겁하다. 예. 그렇게 소득세와 생각합니다. 법인세를 먼저 건드렸어야 되겠죠. 그렇죠. 소득세나 예. 또는 종부세. 예. 아까 제가 토지 문제 말씀드렸습니다. 네. 한국의 이 부동산 투기의 그 가장 큰 문제점이 그것이거든요. 네. 그런 소비세 또는 소득세 이런 것입니다. 네. 그런 것들을 전공법을 써야지 주민세, 담배세 이것은 서민 호주머니를 터는 아주 네. 저는 비겁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뭐 제가 여기서 왜 그랬을까요라고 질문을 드리면 답변은 못 하실 것 같아서 다른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요, 지금 이제 아마 장하성 교수님도 최근에 책을 내신 것 같고 뭔가 주장을 하신 것 같은데 피케티의 처방에 대해서 얘기를 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게 책에 들어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피케티의 해법은 우리나라에 맞지 않다. 지금 세금을 통해서 세금을 걷어서 분배를 더 하겠다라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강욱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우리나라에 안 맞아요? 글쎄요. 한국의 이 세금 수준이나 사회복지 네. 지출의 규모를 생각했을 때 복지 지출만 얘기를 하자면 GDP의 한 9% 정도 되기 때문에 OECD 평균 수준의 반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걸 생각했을 때는 그러니까 공평한 방식으로 네. 세금을 더 걷어서 복지 지출을 늘리는 건 분명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세금뿐만 아니라 다른 네. 여러 가지 정책 대안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최저임금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네. 그런 것을 현실화해 올린다든가 그리고 그 2차적 분배 정부의 정책에 기초한 2차적 분배 말고 노동시장에서 실제로 임금과 윤으로 나뉘어지는 네. 1차적 분배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임금을 받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서 1차적 분배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 그런 것도 네. 꼭 필요하다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비정규직의 정규화 같은 것들을 좀 꾀하고 그렇습니다. 예, 노사 간의 어떤 좀 합의나 효율 같은 것도 좀 높이고 최저임금도 많이 높이고 이런 노력이 같이 예, 필요하겠죠.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겠다라고 말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은 비정상의 정상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정부도 안 하겠다고 얘기를 한 것 같지는 않은데 실제로 보이는 것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고요. 근데 뭐 제가 자꾸 이렇게 실명을 거론해서 그렇습니다만 장하성 교수님 얘기하셨을 때는 자본이 돈을 더 많이 벌고 있는 것도 틀리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정우 교수님. 예, 그게 이제 R과 G의 문제인데요. R&D라고 R과 G. 하죠. 예. 그게 이제 피케티 책 전체 예. 한 권을 요약하면은 한 단어로 요약하면 R이 G보다 높다 네. 이겁니다. R이란 게 자본의 수익률이고요. G는 경제 성장률이거든요. 네. 경제 성장률과
자본 수익률 사이의 경쟁인데 거기서 이제 R이 G보다 높게 되면은 자본 쪽에 점점 더 많은 소득이 몰리고 불평등이 심해진다. 그런 것이거든요. 그게 핵심인데 장하성 교수 제가 책은 아직 안 읽어봤습니다만 인터뷰를 보니까 장 교수 주장이 한국은 다르다. 한국은 R보다 G가 더 높은 나라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제가 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예. 한국은 왜냐하면 R이 한국의 R은 대체로 한 5%, 그게 세계 보편적인 숫자거든요. 자본 수익률은 한 5% 되고 성장률은 최근에 뭐 3% 되니까요. 그 역시 R이 G보다 높은 나라인데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광욱 교수님. 아무래도 장하성 교수님께서는 각각의 금융자산의 수익률을 보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부동산이라든가 주식이라든가 채권이라든가 이런 거의 수익률을 계산해보니까 그렇게 높지 않더라 이 얘기셨는데 사실은 그 피케티 방식으로 R을 계산하는 것은 그 자본소득이 하는 그 모든 수익을 합해서 거시적으로 집계를 한 다음에 그것을 그러니까 국민총 자본으로 나누는 식으로 계산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산 방법이 굉장히 틀린 것이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어쨌든 이게 전체적으로 계산을 할 때는 우리가 R이 G보다 높은 게 맞다. 자본이 돈을 노동보다 더 많이 버는 게 맞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신 걸로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아까 잠깐 또 얘기하셨던 이제 세금 얘기에서 이제 뒷부분에 얘기하셨던 해법들, 이제 노동정책이라든지 임금 같은 것들을 바꿔서 하는 그런 분배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거는 그냥 정부가 추진력만 가지면은 될 수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이정우 교수님. 예. 정부가 앞장서서 사회적 대화의 틀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노사는 양쪽이 서로 모여서 이야기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럴 때 중간에 촉매제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정부가 할 일입니다. 그래서 노사정위원회가 지금 한국에 있고 분명히 있는데 그게 제대로 지금 그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정부의 의지고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하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최저임금을 높이고 서민들의 소득을 높이고 이렇게 해서 가는 포용적 성장 또는 소득 주도형 성장으로 하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그 낙수 효과의 정반대가 되는 것이죠. 그쪽으로 가는 것이 한국 경제를 지금 살리고 성장률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포용적 성장이라는 말은 박근혜 대통령도 썼던 말인 것 같아요. 그런가요? 한번 언급을. 그런데 실천을 안 하고 있었으면 그렇죠. 그런가요? 근데 우리나라의 그 소득 불평등이나 이런 그 양극화를 개선하기 위해서 피케티가 오늘 얘기한 게 공교육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더라고요. 이광욱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그 해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피케티 책에도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은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 많은 국가들을 보면 미국도 그렇고 요즘 한국도 그렇듯이 일단 그 사교육이 굉장히 심각하고 특히 미국 같은 경우 사립대학 같은 경우는 좋은 대학이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좋은 대학에 가는 학생들의 부모들이 대부분 부자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게 되고 한국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것을 생각했을 때는 역시 그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도 똑똑하다면 능력만 있다면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것이 사실은 소득 불평등 그리고 사회적 계층 이동성을 개선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개천에서 용이 안 나잖아요. 지금은 거의 다 죽은 것 같습니다. 개천표 용이 안 보이는 그런 상황인데 일본은 어때요? 이광욱 교수님? 일본은 한국보다는 좀 나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일본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보면 일본은 대학 밑에 대학 소속의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른바 사립학교들인데 굉장히 비싸요. 다른 공립학교들보다는. 요즘 일본도 그 대학 소속의 예를 들어 저희 대학이나 뭐 와세다 대학이나 이런 소속의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굉장히 학원도 보내고 6살짜리를 그런 현실들이 나타나고 있는 걸로 봤을 때 좀 우려스럽죠, 사실. 그러니까 이정우 교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이 부가 자꾸 이게 세습이 되고 그게 어떤 신분을 자꾸 이렇게 만드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렇습니다. 21세기 자본 이 피케티 책이 제일 우려하는 것이 바로 그 점이죠. 세습화한다는 거. 그럼 자본주의의 그 활력을 잃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예전엔 정말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신분 상승을 할 수가 있었던 기회가 분명히 있었는데 이제는 그게 너무 어려워지지 그렇습니다. 않았나. 갈수록 인류 대학에 들어간 그 부잣집 아들 비율이 계속 매년 높아지고 있죠. 그러면은 이게 공교육에 그냥 돈을 많이 투자하면 해결될까요? 돈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것 같고요. 네. 예. 한국이 교육에 대한 투자 정부 예산은 꽤 높습니다. 네. 낮은 편은 아닌데요. 문제는 제도죠. 제도가 네. 잘못돼서 그렇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렇군요. 어떤 이 자본의 분배를 위해서 세금 제도도 고쳐야 되고 알고 보면은 이런 그 사회 전반적인 이런 것들을 좀 개선을 해야지 된다는 얘기들이 다 모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피케티가 상당히 반가운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피케티가 사실 아까 세금 두 가지 소득세하고 자본세 이야기만 주로 했습니다만 그게 많이 부각되고 있긴 합니다. 그러나 실제 그 책에는 교육 이야기도 많이 하고요. 최저임금 이야기도 하고 온갖 이야기를 다 합니다. 그렇죠. 예. 이제 양극화를 해소하는 방안에 대한 이야기를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정리 차원에서 이광국 교수님이 한번 좀 얘기를 해 주시겠어요? 우리나라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피케티의 이론을 빌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예, 기본적으로 그 정부의 역할, 그 소득 재분배 기능이라고 하는 정부의 역할을 굉장히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는 이렇게 공평하게 직접세를 우선 그러니까 증세를 해서 그 세원으로 사회복지 지출을 획기적으로 늘릴 그런 노력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최저임금의 인상이라든가 그리고 노동시장의 개혁, 예를 들어서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 해결 이런 노력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정훈 교수님도. 예, 저도 비슷한데요. 피케티가 말하는 것 중에 사회적 국가 이야기를 합니다. 20세기에는 국가가 사회적 국가로 바뀌었다. 복지 지출도 많이 하고 약자들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한국의 이 국가는 사회적 국가로서는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고 볼 수 있고요. 따라서 세금도 더 거두고 최저임금 높이고 비정규직도 바꾸고 이렇게 해서 약자를 먼저 생각하는 경제. 그게 지난번에 프란시스코 교황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너무 부자 재벌들 그런 쪽만 신경을 쓰는 게 아닌가 싶어서 걱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금요기획은요. 마지막으로 오늘 했던 토론을 주제를 함축적으로 딱 명제를 내리고 끝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자본 얘기를 했으니까 자본주의는 뭐다라고 정의를 좀 내려주시고요. 간단한 설명까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정훈 교수님께 부탁드릴게요. 예, 어려운데요. 저는 자본주의는 불평등과 성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불평등과 성장이다.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대단히 불평등하고요. 빈부격차가 심해지기 쉬운 그런 체제인 동시에 그러나 그 속에 또 활력이 있고 성장을 하기에 유리한 그런 체제이고 인류 역사를 보면 또 가장 성장이 빠른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불평등의 요소는 좀 낮추고 성장의 요소는 높이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데요. 그런 점에서 다소 정부가 좀 더 분발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불평등과 성장이다.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개의 얼굴, 두 개 바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바퀴라 해도 좋고요. 같이 가야지 되는 거고. 이광국 교수님, 자본주의는 뭐다? 저는 좀 더 다른 관점에서 자본주의는 결국 정치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정치다? 사실 자본주의도 여러 가지 모습이 있거든요. 좀 덜 불평등한 괜찮은 자본주의도 있고 더 나쁜 그런 자본주의도 있죠. 한국에서도 아까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얘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 그게 안 되는 이유는 정치 때문이죠. 정치적 반대가 심하고 그게 필요한데도 정치적 노력이 모자라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피케티도 책에서 이 사회 경제적인 변화를 위해서 정치적 노력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는 자본주의도 결국 정치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결단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처럼 저는 들리네요. 네, 알겠습니다. 뭔가 누가 총대를 메고 가야지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지금까지 그 피케티 현상에 대한 이야기를 이 피케티 교수가 쓴 21세기 자본 감수와 해제를 맡으신 이정우 경북대 교수님 그리고 이광국 리츠메이칸대 경제학부 교수님과 함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두 분 오랜 시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삼성 신도시 분양 속보입니다. 눈앞엔 골프장 조망, 단지 앞엔 초중고교와 도서관, 중심 상업시설까지 가까운 968세대 대단지가 옵니다. 상위 40개 건설사 중 부채 비율이 두 번째로 낮다는 그 동일이죠? 삼성이 아껴둔 중소형 대단지, 고양 삼성 7블럭, 동일 스위트 1차. 문의 02381-7373.
반도여보라 김윤욱입니다. 역시 동탄이 신도시 하면 시범단지죠. 10월 시범단지의 마지막 유보라 아이비파크 4.0이 찾아옵니다. KTX 동탄역과 중앙공원, 게다가 복합화 초교 혜택까지. 와우! 역시 마지막이라 더 대단하네요. 반도 유보라 아이비파크 4.0 문의 031-8003-1800. 안 보이니까 감추죠. 별일 없겠죠. 손발톱 무좀 방치하면 손발톱 건강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젠 풀케어. 국내 최초 갈거나 닦을 필요 없이 오니텍 특허 기술로 침투는 빠르게. 와, 정말 좋아졌다. 방치하지 말고 풀케어 하세요. 이탈리아 글로벌 제약회사 메나리니. 효주 언니, 타이어 공개합이 뭐야? 효주 언니, 얼라이먼트가 뭐야? 언니, 타이어도 보험이 있어? 언니, 윈터 타이어로 바꾸면 쓰던 타이어는? 릴렉스. 그냥 마음까지 맡길 수 있는 T스테이션 가서 스마트 케어 받아봐. 알아서 다 해줘. 한국 타이어. T스테이션. 현대자동차의 버라이어티한 SUV 라인업. 강렬한 스타일의 투싼, 강인한 외관, 편안한 승차감의 산타페, 더 넓은 공간의 맥스 크루즈, 프리미엄한 베라 크루즈. 선택의 기준은 달라도 답은 현대자동차 SUV 라인업.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네, 생생경제 퀴즈 정답은 깡통 전세였습니다. 당첨되신 분들 세 분입니다. 0024-3799-8846님께 경제신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생경제 오늘 방송은 홈페이지와 팟캐스트에서 다시 듣기 또 다운로드해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돌아오겠습니다. 김윤경이었습니다.